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이 아이들 명의로 숨겨둔 8억 원의 학자금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전철을 사랑했던 남자가 이혼 후 5년 만에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게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내 이름은 김도준. 39, 한때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장이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무직자다. 아니 전처 이수진은 나를 떠나면서 말했다. 도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더 나은 삶. 그 말은 내 가슴에 박혀 아직도 썩고 있다. 수진은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임원이었던 최재혁. 연봉 3억, 강남 아파트, 벤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회사 옥상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뛰어내릴 생각은 없었다. 다만 왜 내가 아닌 그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혼 조건은 간단했다. 쌍둥이 아들 민준과 준혁의 양육권은 수진에게, 나는 매달 양육비 150만 원과 면접 교섭권.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3년 전 내 회사가 부도났다. 거래처가 줄줄이 망하면서 연쇄도산. 나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때부터 양육비는 제때 들어가지 않았다.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독촉장을 보냈다.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는 아버지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그 말이 뼈 아팠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배달, 주말 대리운전, 심지어 공사판 일까지. 그래도 매달 150만 원은 늘 부족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수진과 재혁이 아이들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 민준과 준혁의 이름으로 된 예금, 총 8억 원. 대학 등록금이라며 모아둔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돈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재혁의 회사는 최근 3년간 매출을 조작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 세금 탈루, 허위 매출 채권, 심지어 비자금까지.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아이들 명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이들 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혁의 검은 돈.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내가 밤낮 없이 뛰며 아이들 양육비를 갚으려 애썼던 동안 그들은 내 아이들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숨기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이 먼저 왔다. 그리고 그 허탈이 서서히 독이 되어 온몸을 타고 돌았다. 나는 해커는 아니었다. 다만 대학 때 정보보안 동아리 출신이었고 파산 후 우울증에 빠져 코딩을 다시 시작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밤마다 혼자 서버를 뚫어보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다. 그 기술이 지금 내 손에 칼이 되었다. 침투는 생각보다 쉬웠다. 재혁의 회사는 보안에 돈을 아꼈다. 나는 익명 VPN을 여러 번 거쳐 접속했고 취약점을 찾아 관리자 권한을 얻었다. 그리고 아이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8억 2천만 원. 정확히 8억 2,300만 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돈을 그냥 없애버리면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되나. 하지만 곧 깨달았다. 어차피 그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었다.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언젠가 들킬 돈이었다. 그때 가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바에야? 나는 코드를 실행했다. 자금은 여러 개의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되었고 그 지갑들의 개인키는 무작위로 생성된 후 즉시 폐기되었다. 추적 불가능.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나왔다. 강남 소재 중견기업 최씨 코퍼레이션 8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급습 수사.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직접 걸어온 전화였다. 도준 씨 돈이 사라졌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돈?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아이들 등록금 8억이 하룻밤 사이에. 그게 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한 거지? 나는 웃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 있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이 다시 전화한 것은 정확히 사흘 뒤였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직접 만나서. 나는 잠시 고민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이쪽에서 원하던 바였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 평일 오후라 한산했다. 수지는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재혁이가 경찰서에 불려갔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진 게 단순 해킹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내부자를 찾아봐. 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붉었다. 도준 씨,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나는 피식 웃었다. 아이들 이름으로 불법 자금 숨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언급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재혁이 혼자 한 일이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증거 다 있어? 재혁이가 돈을 옮길 때마다 내가 서명한 서류들. 너도 공범이야, 수진아. 수진은 USB를 보자마자 손을 떨었다. 어떻게 이걸? 너희가 나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파산했지만 바보는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냥 복수였어.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도 너희 인생을 망치고 싶었지.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돈도 사라졌고 재혁이 회사도.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공포가 서린 눈빛이었다. 뭐를 더 하려는 거야? 국세청에 제보할 거야. 그리고 검찰에도. 너희가 아이들 이름으로 숨긴 돈의 출처. 허위 매출, 비자금 조성, 모든 걸.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너희가 내 아이들을 도구로 썼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수진이 다시 앉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준 씨, 나 잘못했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미안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수진이 이어 말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아줘. 이미 늦었어. 나는 일어났다. 너희가 먼저 아이들을 건드렸으니까? 카페를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1월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다. 그날 밤 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를 올렸다. 첨부 파일은 300메가에 달하는 증거 자료였다. 재혁의 회사 서버에서 직접 빼온 것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최씨 코퍼레이션 대표 최재혁 1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나는 TV를 보며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받았다. 아빠, 엄마가 많이 울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아빠가 무서운 사람 됐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준아,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냥 아빠 인생을 되찾으려는 거야? 엄마가 우리 대학 등록금이 다 사라졌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돈은 원래부터 너희 돈이 아니었어. 나쁜 돈이었어. 그래도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내 결심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민준아, 아빠 믿어. 이 모든 게 끝나면 아빠가 너희 대학 보내줄게. 정당한 방법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고, 아프고, 외로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혁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수진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노크도 없이 초인종을 연신 누르며 문을 열자 그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도준 씨, 제발 끝내버려. 그녀는 울면서 내 팔을 붙잡았다. 재혁이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대.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 빚 때문에 전세까지 포기하고 들어온 곳이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물 한 잔을 건넸다. 이제 와서 후회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후회해. 당신 떠난 후로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혁이는 처음엔 좋았어. 돈 많고 자신감 있고. 근데 점점 나를 물건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아이들도 자기 자식처럼 여기지 않고. 그녀의 말이 계속됐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는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떠났어? 수진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욕심이었어. 더 좋은 삶, 더 편한 삶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말. 수진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아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는 치러야 해. 수진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도준 씨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너희 때문에 변했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파산하고 밤마다 배달 뛰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동안 너희는 강남 아파트에서 샴페인 마시고 있었잖아.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하나만 물어볼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정말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건 너희가 결정해. 무슨 뜻이야?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하면
아이들 이름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발뺌하면 아이들도 조사받을 거야. 미성년자라고 해도 공범 가능성은 있어? 수진이 몸을 떨었다. 내가 다 자백할게. 재혁이한테도 그렇게 말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수진이 일어났다. 도준 씨,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잤다. 한 달 후, 재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진도 협조했다. 징역 7년, 벌금 50억. 회사 자산은 대부분 압류되었고, 강남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 아이들은 수진의 부모님 댁으로 갔다. 나는 매주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며 아이들을 만났다. 민준이 물었다. 아빠, 엄마가 감옥에 간대. 응. 엄마 나쁜 사람 맞아? 나는 잠시 고민했다.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우리 등록금 없애서 다행이야. 그 돈 더러운 돈이었으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야.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삶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취업을 준비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고, 마침내 한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입사날, 나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많이 늙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도준 씨. 나 이제야 알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당신 잃은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였어. 아이들 잘 부탁해. 언젠가 나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니까? 입사한 회사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팀장님은 나를 나이 많다고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산 경험을 긍정적으로 봐주었다. 김대리, 힘든 일 겪어본 사람이 오히려 신뢰가 가요. 나는 열심히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민준과 준혁은 할머니 집에서 잘 지냈다. 고등학교 2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아빠, 우리 공부 열심히 할게. 아빠처럼 되지 않게? 민준이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처럼 돼도 괜찮아. 단지 같은 실수는 하지 마. 시간이 흘렀다. 재혁의 항소심이 기각되었고, 수진은 모범수로 감형 신청을 했다.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수진이 나와의 면회를 신청했다. 나는 한참 고민했다. 가야 할까? 아니, 가지 말아야 할까? 결국 갔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수진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많이 짧아졌고 얼굴이 야윳다. 왔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 잘 지내? 잘 지내. 잠시 어색한 침묵. 미안해, 도준 씨. 수진이 먼저 말했다. 다신 안 그럴게. 나와서 새 사람 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서 말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아직 나 사랑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했었지. 아주 많이. 지금은 복잡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들 등록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다. 주말 알바도 다시 했다. 1년 뒤 수진이 가석방 되었다. 징역 3년 만에. 그녀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작은 도시로 내려가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다. 아이들은 대학에 합격했다. 국가장학금과 내 저축으로 등록금을 냈다. 입학식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아빠, 고마워. 민준이 말했다. 뭐가? 우리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줘서.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수지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혼자 미소 지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내가 용서할 날을. 나는 아직 그날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인생은 길다. 그리고 인간은 약한 존재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학 2학년이 된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내 집으로 왔다. 이제 원룸이 아니라 작은 투룸으로 이사한 뒤였다. 아빠 집 좋아.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냈다. 엄마 소식 들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엄마가 우리한테 편지 보냈대. 할머니가 전해주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우리한테도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 아직 답장 안 했어. 준혁이 말했다. 우리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웠거든.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원망해도 돼. 하지만 미워하지는 마. 엄마도 힘든 선택이었을 거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엄마 용서했어? 조금씩.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수진에게 전화했다. 가석방 후 처음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야. 침묵이 흘렀다. 도준씨. 응. 왜 전화했어? 아이들이 왔어. 너 얘기하더라. 수진이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잘 지내? 잘 지내. 다시 침묵. 수진아. 응. 언젠가 커피라도 한잔 할까? 수진이 크게 울었다. 정말. 응. 아직은 친구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용서는 시작되었다. 조금씩, 천천히. 3년 뒤, 나는 팀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민주는 대기업에, 준혁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수지는 여전히 작은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가끔 아이들이 내려가서 만난다고 했다. 어느 가을날
나는 그 도시로 내려갔다. 수진의 카페 앞에 섰다. 종을 울리며 들어가자. 수진이 카운터에서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도준씨. 나는 미소 지었다. 아메리카노 하나.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 잘 지내지? 잘 지내. 너도 건강해 보여? 너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미안해. 수진이 먼저 말했다. 알아.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잔인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잔인했어.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이제 다 지나갔어. 수진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 와줘서. 나는 일어났다. 또 올게. 정말. 응. 카페를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인생은 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고 사람은 변한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그리고 수진도 더 이상 욕심을 꿈꾸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성실히 살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완전한 용서가 올지도 모른다. 그날까지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